이곳은 스웨덴의 노벨문학상 발표 현장입니다. 모두들 숨을 죽여 누가 수상을 하게 될지 집중하고 있는데요. 수상 발표의 순간 모두의 예상을 빗나간 한 작가의 수상 소식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언론과 반응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번 수상은 그저 문학상 수상에 그치지 않고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실제 해외 반응과 이번 일을 계기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사연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린네아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난리난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을 바꿔버린 그때의 순간이 강렬하게 떠오르네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 발표일이었죠. 스웨덴 문화부 기자로서 이 중요한 날을 취재하게 되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던 저는 책을 항상 지니고 다녔고 지금은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죠. 그동안 많은 노벨 문학상 시상식을 취재했지만 이번 노벨 문학상만큼 긴장되는 건 처음이에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과 함께 예상 수상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호주의 제럴드 머네인, 중국의 찬셰 등 유력 후보들의 이름이 오갔어요. 머네인은 그의 독특한 문체와 호주 원주민의 삶을 다룬 작품들로 주목받았고 찬셰는 중국의 현대사를 깊이 있게 탐구한 소설들로 유명했죠. 둘 다 오랫동안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저도 이 두 작가 중 한 명이 수상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특히 머네인의 검은 바다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던 터라 그가 수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각자의 예상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동료가 머네인의 검은 바다는 정말 압도적이었어. 그가 받아도 될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저도 동의하며 맞아 그의 문체는 정말 독특해. 노벨상 수상에 걸맞은 작가라고 생각해라고 답했죠. 또 다른 동료는 찬셰의 적색의 기억도 무시할 수 없지. 중국 현대사를 새롭게 조명했잖아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두 작가의 장단점을 열심히 비교하며 토론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니 어느새 발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카페를 나와 발표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활기가 넘쳤어요. 주변의 언론인들과 문학 애호가들의 표정에서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발표장으로 가는 길에 한 문학 평론가를 만났는데요. 그는 올해는 머네인과 찬시 중 한 명이 받을 거야. 둘 다 충분히 자격이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발표장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머네인이 수상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의 작품이 제게 준 감동을 떠올리며 그가 수상자로 호명되는 순간을 상상했죠. 발표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손에 든 펜이 살짝 떨리는 걸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이런 중요한 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긴장감이 저를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머네인의 이름이 호명될 순간을 기다리며 그의 작품에 대해 쓸 기사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스웨덴 할리먼 관계자가 단상에 올랐을 때 제 심장은 마치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그가 입을 열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이름이 언급되며 난리가 났어요. 주최 측이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한국의 작가 한강이라고 발표한 것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강이라고요? 한국 작가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저와 같은 표정이었어요. 논란과 혼란 그리고 이내 찾아온 흥분. 잠시 후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할리먼 관계자의 설명이 계속되었죠. 한강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들으며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또한 처음엔 그녀가 수상하게 된 것에 의아했지만 점점 납득이 되었죠. 그의 말에 따르면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어떻게 이런 평가가 가능한 걸까요? 한 작가의 글이 이토록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니 놀라움과 경외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이런 작가를 몰랐다니 부끄러움과 함께 강한 호기심이 일었죠. 그는 또한 한강 작가가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수상 이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완전히 그 작가에 매료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런 주제를 다루는 작가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또한 어떤 방식으로 이 깊은 주제들을 풀어냈을지 상상이 되지 않더군요. 그녀의 글이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이라는 말에 더욱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현대 산문의 혁신가라는 평가를 받은 글은 도대체 어떤 글일까요? 제 머릿속은 온통 한강의 작품에 대한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관계자는 계속해서 한강의 유력 후보들을 제치고 선정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강의 작품은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다루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 물음표들이 가득해졌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특수한 역사를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들을 언급했는데 그 제목들만으로도 뭔가 특별한 이야기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수상 소감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 충격에 빠지게 했죠. 발표가 끝나고 한림원 관계자가 한강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 수상 사실을 알리는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았어요.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한강 작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 소감은 저의 예상을 전부 빗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겸손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세계적인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보다는 한국 문학 전체의 성과라고 말했죠. 보통의 다른 수상자들의 소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그녀의 평소 모습과 다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녀에 대해 찾아본 결과 노벨 문학상 수상 전에도 맨부커상을 비롯한 여러 국제 문학상을 받았지만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2016년 맨부커상 수상 후 상은 책을 쓴 다음 아주 먼 다음의 결과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었죠. 그녀의 겸손함과는 대조적으로 한강의 문학적 성취는 정말 놀라웠어요. 채식주의자는 2007년 출간된 소설로 폭력에 저항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으로 그녀는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했죠. 맨부커 상은 영국에 출판된 영어 소설을 대상으로 그해 최고의 소설을 가려내는 영국의 문학상이에요.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상이 높은 상이죠. 해리포터 소설을 만든 작가 롤링을 비롯해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배출한 영국에서 영국 작가가 아닌 한국인 작가의 수상이라니, 게다가 한국 작가 최초의 수상이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작품의 제목만 보면 단순히 채식주의를 다룬 것 같지만 인간의 폭력성과 욕망,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을 깊이 있게 탐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보편적인 주제를 한국적 맥락에서 풀어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주었어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역사의 아픔을 섬세하게 그려냈다고 해요. 한 나라의 역사적 비극을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라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이 소설은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서술 방식을 사용하였는데요. 죽은 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었죠.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그녀의 문학적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또 다른 작품 히라버시가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줬어요. 이 작품에서는 언어를 잃어가는 여자와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존재에 대해 깊이 탐구했죠. 이런 독특한 설정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감각의 상실을 통해 오히려 인간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녀의 작품 세계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녀의 통찰력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죠. 한국이 이룩한 문화적 성취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작품들을 알아가면서 저는 문득 그녀의 문학적 재능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분명 평범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한강의 아버지가 유명한 소설가 한승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문학의 숲에서 자랐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1970년 한국에서 태어나 유명한 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자랐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책으로 가득 찬 집에서 자란 한강은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녀의 아버지가 쓴 책들을 읽으며 자랐다니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을까요? 이런 환경이 그녀의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과 깊이 있는 통찰력의 기반이 되었을 거예요. 한강은 이런 환경에 대해 책은 제게 숨쉬는 공기 같은 것이었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녀의 문학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한강의 문학적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죠.
대학 시절 그녀는 한국어 문학을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문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시인 정현종의 시창장론 수업을 들었는데 여기서 그녀의 재능이 빛을 발했다고 해요. 정현종 시인이 그녀의 시를 보고 무당기 같은 게 보인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들으니 그때부터 이미 그녀의 독특한 문학적 감성이 드러났던 것 같아 놀라웠습니다. 한강은 이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글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런 작은 인정이 작가의 길을 걷는데 큰 힘이 되었던 거죠. 그녀의 작품 활동을 살펴보면 인간의 폭력성과 그로 인한 상처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일관된 주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녀의 창작 과정이 놀라우면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문학으로 엄청난 수상 경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2005년 이상문학상, 2010년 동인문학상, 2014년 만해문학상 등 한국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는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았죠. 이런 수상 경력을 보면서 저는 한강의 문학이 얼마나 깊이 있고 보편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맨부커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녀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한국 문학 전체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그녀의 성취는 크게 평가받을 만해 보였죠. 그럼에도 상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계속해서 좋은 글을 쓰는 거라는 그녀의 말에 겸손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녀가 진정으로 문학을 사랑하고 글쓰기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작가의 태도가 결국 그녀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여러 방송국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다며 보도를 했죠. 외신들도 이번 일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강의 이력을 자세히 소개하며 노벨 문학상은 중국의 작가인 찬씨가 유력한 후보였는데 한강이 수상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으며 이외에도 CNN 등 미국 언론들은 한강의 작품과 수상 이력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비서구 여성 수상자인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일본 아사히신문 역시 한국인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건 처음이라며 한강의 이력을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아사히신문은 스웨덴 할리먼이 그녀의 강하고도 시적인 산문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인간의 생명의 연약함을 부각시켰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고 전하며 깊은 의미가 있는 수상이라고 보도했죠. 로이터 통신, 알자지라 등도 한강의 노벨 문학상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과거 한강 작가와 진행한 인터뷰를 다시 소개하기도 했고요. 뉴스에서는 연일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한국 문학계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한국 문학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 서점에 들렀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한강 작가의 책들을 매대에 진열하는 서점들이 늘어났고 책들이 순식간에 매진되는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책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문학의 힘이 이토록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니 너무 놀랐습니다. 그 순간 저도 얼른 한강의 책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한강 작가의 책 한 권이 남아있어서 얼른 집어들었죠. 그 책을 손에 쥐는 순간 마치 보물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 어서 이 작가의 소설 속으로 빠져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에서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는데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격렬한 반응이었어요. 중국의 유력 작가 찬씨가 수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노벨상의 가치를 폄하하는 목소리가 마치 화산이 분출하듯 터져나왔어요. 이런 극단적인 반응을 보며 저는 문화적 차이가 이토록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죠. 한편으로는 문학이 국가 간 경쟁의 도구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댓글들을 발견했는데요. 노벨상은 진작에 그 가치를 잃었다거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라는 등의
비난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심지어 한국어로도 문학 작품을 쓸 수 있는 거였냐는 모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마치 가슴에 돌덩이가 올려진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문학은 국경을 초월해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다루는 것인데 이렇게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중국이 안타까웠죠. 이러한 중국의 반응에는 깊은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2010년 스웨덴 할리먼이 중국의 반체제 인권운동가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어요. 당시 류샤오보는 중국 정부에 의해 국가전복선동죄로 11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자 중국은 스웨덴의 경제보복을 가하는 등 갈등을 빚었죠. 이후 중국은 노벨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이번 한강의 수상에 대한 반응으로도 이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반응은 분명 올바르지 않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특정 국가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상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은 문학 작품에 수여되는 상이에요.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문학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수주의적 시각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학이 가진 힘, 즉 국경을 초월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더욱이 한국어로 문학 작품을 쓸 수 있냐는 식의 비하 발언은 문화적 우월주의의 표현이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편협한 사고의 결과입니다. 모든 언어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 있으며 어떤 언어로든 위대한 문학 작품이 탄생할 수 있어요. 이런 편견은 문학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해치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했죠.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일부 중국 지식인들의 반응은 희망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강의 수상을 축하하며 그녀의 작품성을 인정했어요. 이는 진정한 문학 애호가들이 국적을 초월해 작품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학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요?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문학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했어요. 문학은 경쟁이 아닌 소통의 도구이며 국가 간 장벽을 허무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해요. 한 작가의 수상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만큼 문학이 우리 삶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세계 문학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작가의 국적이나 언어가 아닌 작품 자체의 가치에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문화권의 작품을 통해 우리와 다른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제게 한국 문화를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문화의 깊이와 영향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의 수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한국 문화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이를 통해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닫고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주변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은 K-팝 음악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거리의 포스터에서 한국 영화 홍보물을 발견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심지어 동네 카페에서 한국식 디저트를 맛보기도 했죠. 제 조카는 BTS의 열렬한 팬이 되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니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경험들이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영화 분야에서도 한국의 약진이 놀라웠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할리우드가 아닌 아시아 영화가 그런 큰 상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야 한국 영화의 독특한 매력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섬세한 연출,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 그리고 깊이 있는 사회 비판,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한국 영화의 이런 성공은 세계 영화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도 놀라웠는데요. 제 주변 친구들은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고 해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독특한 설정과 긴장감 넘치는 전개에 모두들 빠져들었죠. 특히 한국 드라마가 다루는 다양한 주제와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음식 문화까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흑백 요리사라는 한국의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독특한 흑백 연출과 한국 요리의 다양성, 그리고 요리사들의 열정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동네 슈퍼마켓에서 김치와 고추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국식 바비큐를 즐기는 일이 흔해졌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을 보며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문화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한국 문화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읽으면 섬세한 문체와 깊이 있는 인간 탐구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읽을수록 이런 수준 높은 문학이 한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한강의 작품을 통해 저는 한국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 몰랐다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최근에는 지역 서점에서 한국 문학 작품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는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녀의 소설들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저는 한국 문학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한국 사회의 억압적인 면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의 아픈 역사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애를 배웠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고 깊이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런데 한강의 작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작가들의 책을 읽으며 한국 문학의 다양성과 깊이에 감탄했어요. 각 작가마다 독특한 시각과 문체로 한국 사회를 그려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을 읽으면서는 한국의 현대사와 개인의 삶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 문학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작품을 원어로 읽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어요. 한국어의 은유적 표현과 정교한 문법 구조가 섬세한 감성을 반영하는 것 같아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어는 한국어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특히 색깔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용어들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노란색이라는 하나의 색상을 표현하는데도 노리끼리, 누리끼리, 노르스름, 누르스름, 샛노란, 누런 등 정말 다양한 단어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표현들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섬세한 표현들이 한국인의 감성과 문화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러한 발견은 제게 한국어가 얼마나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의 감정을 색채 표현에 싣는 방식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한국어로 표현하면 거의 한계가 없고 무한대로 세세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 감탄했죠. 이런 언어적 특성이 한국 문학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들이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작품 세계가 얼마나 풍부할지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했습니다. 이런 발견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원어로 작품을 읽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어요. 번역본으로는 이런 섬세한 표현들의 차이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그대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배우면서 한국어의 매력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학 작품에서 이런 표현들이 사용될 때마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순간들이 정말 짜릿했어요.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도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보글보글 지글지글 같은 요리 관련 표현들은 마치 실제로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았고 두근두근 콩닥콩닥 같은 감정 표현은 그 감정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어요. 이런 표현들은 한국의 문화의 섬세함과 풍부함을 만들어내며 영어와는 다른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죠. 특히 문학 작품에서 이런 표현들이 사용될 때 장면이나 감정이 정말 생생하게 전달되었어요. 아마 이런 언어적 특성은 한국만이 가능할 거예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감성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 문학 작품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하는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워나가고 싶어요. 이 과정에서 제 자신의 시야도 넓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거든요. 또한 한국 문학을 통해 한국의 슬픈 역사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의 아픈 과거를 생생하게 그려내면서도 그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희망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에요. 이런 작가들이 슬픈 역사를 아름다운 문학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탐구하고 있죠. 작품들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책 속에 그려진 한국의 모습, 사람들의 삶과 정서, 그리고 그들이 겪어온 역사적 경험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특히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 일상생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 등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이 걸었던 거리를 걷고 그들이 먹었던 음식을 맛보고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꼭 방문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책으로만 접했던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껴보고 싶었죠. 특히 작품 속에 등장했던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하면 그 공간의 깃든 이야기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여행을 통해 제가 문학 작품을 통해 느꼈던 감동과 통찰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한국 방문에 대한 이 꿈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문화적 이해와 인간적 성장을 위한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이 바라본 한국의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거예요. 이를 통해 제 세계관이 더욱 넓어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한국 문학과 문화를 통해 시작된 이 여정이 앞으로 제 삶에 어떤 새로운 통찰과 경험을 가져다 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문화부 기자로서 제가 느낀 감동과 통찰을 독자들과 나누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 제 기사를 통해 한국 문화의 매력을 전하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와중에 항상 문학 부문에서는 잠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문학으로 최초 한국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현재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지네요. 이제는 여러 방면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을 계기로 한강 작가의 책을 구매해 읽을 예정인데요. 여러분들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다양한 감동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동쿠키 해외 감동사연 재생 목록을 통해 더 많은 감동사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심심하거나 생각날 때 감동쿠키를 꺼내보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감동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